네, 2024년 마지막 주말인 어제 대형 항공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하려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며 공항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약 22시간이 지났고 희생자 179명을 모두 수습한 당국은 밤새 신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먼저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에 이세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현재까지 몇 명의 신원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현재까지 139명입니다. 사망자는 현장에 임시로 안치했다가 신원이 확인되면 공항에 마련된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문과 DNA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일부 수습자의 경우 신원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원 파악 외에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꼬리와 동체 잔해 등은 현장 감식을 위해 대부분 보존됩니다. 주변 곳곳에는 여객기 잔해와 탑승객들의 물건이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구조물과 공항 담장도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 100여 명도 추가로 지원받아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사고 비행기의 후미 쪽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공항 실내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지금 뒤로 노란색 텐트가 보이는데요. 가족들을 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안공항 내부에는 어제 저녁 6시부터 가족들을 위한 임시 텐트가 마련됐습니다. 약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새벽 사이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또 흐느끼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희생자 지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젯밤엔 이곳 공항 2층에서 가족들의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대학교 기숙사에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숙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사이에 일부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네, 지금 40명 정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당국에서는 오늘 오전 내로 무안 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1층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고 스포츠센터 3층에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이 마련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낮 12시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고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당국에서는 잠시 뒤인 오전 7시 반 가족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습 방안과 사고 원인 조사 계획 등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 사고 조사 소식에 진전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중앙수습대책본부의 김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사고 원인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말씀하신 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무안공항 현장에서 수집된 잔해 등을 분석하면서 원인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 새롭게 파악된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사고 여객기 잔해에서 수거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블랙박스가 이 사고를 파악할 핵심 단서인데 일부가 훼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부는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 등 블랙박스 2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비행기록을 담은 블랙박스 일부가 손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의 충돌 충격이 워낙에 큰 탓에 비행자료 기록 장치의 외형이 일부 손상됐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 손상 정도와 함께 분석이 가능할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사고 여객기가 예전에도 엔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으로부터 정비 이력 등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탑승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수색 작업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냉동 컨테이너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병원으로 희생자를 옮기는 대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희생자들의 검안을 진행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 1월 1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사태 수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기사고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윤정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 사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이 새벽 1시 반쯤에 이 태국 방콕을 출발했습니다. 네. 이 여객기는 5시간 가까이 비행을 한 뒤에 이 무안공항 인근에 도착을 해서 착륙을 준비했는데요. 이 관제탑에서는 오전 8시 54분쯤에 이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3분 뒤죠. 이 사고 여객기의 이 조류 이동을 주의하란 경보가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불과 2분 만에 기장은 메이데이, 그러니까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으로 보냈습니다. 3번 그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후 여객기는 이 복행이라고 하는데요. go around라고도 합니다. 네. 즉 착륙 지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재이륙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활주로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착륙하는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 당초에는 1번 활주로로 내리려고 했는데 19번 활주로로 다시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를 않았고요. 이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 착륙 시도 3분 만인 오전 9시 3분 결국 멈춰서지 못한 여객기는 이 활주로 밖으로 나가서 이 공항 담장과 충돌을 했습니다. 네. 이 방콕에서 이륙한 지 약 5시간 만이고요. 이 관제탑에서 정상 착륙 허가가 떨어진 뒤 불과 9분 만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네, 불과 9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탑승자 가족들이 밤새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구조 당국이 이 어젯밤에 이 마지막까지 희생자를 수습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부터는요, 이 유류품 수색 등 현장 수습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희생자의 수습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자, 일부는 이 시신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참 안타까운 상태로 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보통 이런 사고 현장에서는 이 신원 확인이요, 이 지문 아니면은 DNA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조차도 이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아직은 희생자가 정확히 이 누구인지 이걸 밝히기가 힘든 상태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신분증이나 아니면 소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수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추돌을 하면서 이 참사 현장에 불에 타고 남은 여객기 꼬리 부분, 이 동체 잔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괴가 되면서 바깥으로 나온 이 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동체 일부분들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위해서인데요. 이 수사 당국이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된 뒤에 이 현장 감식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자, 이게 이제 현재 마무리된 상태고 오늘 이곳에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검경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검찰은요, 유족 지원과 동시에 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도요, 이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 인력만 264명을 편성을 했고
현재 사고 수습과 사망자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함께 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경찰은 전국에서 이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만 131명도 추가 지원해서 이 남은 희생자들의 이 신원 확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인에 대한 이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원인은 추측의 영역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어떤 게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이 관제에서 이 사고 여객기의 착륙 직전 이 조류 충돌 주의를 알렸던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생존 승무원들의 이 증언, 이 당시 탑승자의 또 가족하고의 나눈 이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면 이 조류 충돌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이 조그만한 새가 이 큰 비행기와 부딪힌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실제 항공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시속 300km로 비행하는 항공기, 이보다는 항공기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자, 이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자, 만일에 1kg의 무게의 새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는 네. 약 5톤에 달하는 충격이 비행기에 전해진다는 걸로 이 조사가 나옵니다. 네. 이 만일 큰 새와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새떼, 그러니까 여러 마리하고 함께 부딪힌다면 충격이 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충돌을 피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새는 약 30m 이내에 물체가 접근을 해야 피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고속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피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자체는 좀 흔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류 충돌과 같은 이 단일 원인만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 항공기 설계 자체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실제로 비행기 기장님들은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엔진이 완전히 소실됐을 상황을 고려한 시험 비행, 이거를 일상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 사고 여객기 기장 같은 경우에도요.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종의 이 운전 경력으로는 아주 베테랑에 분류되는 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고 영상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바퀴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한 상황이죠. 이 항공 전문가들 얘기가요. 이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사례. 자,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뒷부분에 2개, 그리고 앞부분에 하나, 이렇게 3개의 랜딩 기어가 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태로 네. 이 비행기의 하체가 활주로 바닥을 그대로 충격하면서 쭉 미끄러지는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지금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착륙을 한 거는요. 항공기의 양쪽 엔진이 모두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네. 엔진이 고장 나면 이게 유압 장치라는 게 함께 소실이 되고요. 이 유압 장치가 소실이 되면은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만일에 엔진이 한쪽만이라도 살아 있다면, 한쪽이 만일에 부서져서 한쪽만이라도 살아 있다면 유압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자,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고 이거는 유압 장치가 완전히 소실이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모든 비행기는 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이게 작동을 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부기장석에 의자를 밀어내고 또 이 바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라고 했죠. 네. 자, 그 3개 중에 하나를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30초씩입니다. 그러면 이제 1분 30초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기장들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작동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향하는 과정이라든지요. 이게 2, 3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이거를 작동시킨다라는 거는 기장과 부기장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비행기가 착륙 과정에서 전혀 이제 속도가 줄지 않더라고요. 브레이크라든지 뭔가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비행기도 브레이크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바퀴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브레이크는 당연히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에어브레이크라든지요. 엔진의 역추진 장치.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일상적으로 탈 때 이제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땅에 닿으면은 날개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막 이렇게 약간 접히면서 뭔가 이제 비행기가 역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도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요. 동체 착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기장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 활주로 길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윤 기자가 말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활주로가 조금 더 길었으면 외벽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활주로 길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지금 3,000m, 즉 그러니까 3km가 살짝 넘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났던 무안공항보다는 깁니다. 긴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국제공항들, 청주공항이라든지요, 광주공항 이런 데들은 지금 여기 무안공항보다도 짧거든요. 자, 그런 곳도 이제 모두 다 국제 기준은 충족을 한 국제공항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안공항 자체가 이게 설계가 뭐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보시면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뭐 3,750m, 3,180m. 확실히 좀 3,000m가 안 되게 작기는 하지만 이게 국제 기준에는 부합하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짧은 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잉 747이라든지 이런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착륙을 할 때 또 이륙을 할 때도 좀 더 길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에 이착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행기보다는 다소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의 활주로에는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또 어떤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활주로의 어느 부분에서 비행기가 처음에 착륙을 시도를 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국토부는 11시쯤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블랙박스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비행 기록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거가 됐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것이 조사가 되는 게 먼저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 관련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한 1년여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아마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에 있었던 승무원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좀 회복한 상태입니까?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어깨 부상이 있다라고만 얘기가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보도 준칙상 또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별로 윤리적으로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취재진들이 취재를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지는 의료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 기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백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 애도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애도기간에는 시청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조기가 개항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됩니다. 정부는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안공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무안군 실내체육관에선 밤새 합동 분향소 설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텐트도 200개 넘게 준비됐습니다. 광주에선 5.18 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 여객기 탑승자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광주에선 내일 금남로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과 재구호, 복구에 필요한 재정,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대형 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13번째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행 기록과 사고 당시의 음성이 담긴 여객기의 블랙박스입니다. 국토부가 회수를 했는데 일부 훼손이 있어서 분석이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항공기에는 2개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항공기 고도와 랜딩 기어 상태 등을 기록하는 비행 기록 장치와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국토부는 2개를 모두 사고 현장에서 수거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이제 2개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장치를 수거를 했고 또 일부는 약간의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것들은 더 추가로 수거를 해서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거한 블랙박스 가운데 음성 기록 장치는 외형 그대로였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오늘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 장치가 아무 문제 없다면 해독 작업은 일주일 안에 가능하지만 문제는 내부가 파손됐을 경우입니다. 훼손 정도가 심하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 작업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상 조사 기간이 상업용 여객기 같은 경우는 짧아도 6개월, 길게는 큰 사고 같은 경우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체 문제, 조종 절차 문제, 또 외부 요인 문제, 복합적으로 사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려면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늦어지면 전체 조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6개월을 넘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우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은 미국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737-800입니다. 보잉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 기종인데 그만큼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번 참사 하루 전 노르웨이에서도 해당 기종이 비행 중 문제가 생겨서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미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1967년 중단거리 전용으로 처음 나온 뒤 보잉 기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국내엔 제주항공이 39대, TA항공이 27대를 보유하는 등 모두 10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압장치나 랜딩기어 고장 문제 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날인 지난 28일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보잉 737-800 여객기가 큰 소음이 난 뒤 비상 착륙한 겁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여객기 왼쪽 엔진에 연기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엔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여객기가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 기어를 접지 못하자 2시간 반 만에 회항했습니다. 2022년엔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8,000m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2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保持巡航高度8900米，进入广州区域。14时20分，管制员发现飞机高度急剧下降。 일부 전문가들은 737-800 기종에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는 연료 방출 기능이 없어 이번 사고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동체 착륙 등 비상 상황에서 기체 내 남아있는 연료가 폭발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상공을 최대한 비행하며 연료를 소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참사 당시 기장이 불가피하게 착륙을 선택했을 만큼 기체 내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긴급 뉴스로 알리고 사고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도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보냈습니다. 이효한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참사. 로이터 통신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전한 소식입니다. 30년 내 한국 항공사가 겪은 가장 큰 사고라며 사상자와 구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사고 순간을 자세히 전하며 최악의 항공 재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실시간 속보를 전하며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와 CNN 등 주요 방송사도 이번 사고를 톱 뉴스로 배치하고 한국 특파원을 통해 사망자 집계와 수습 과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항공 전문 기자 등 전문가를 통해 베테랑이 운항했고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당혹스러운 사고라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과 연계한 분석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고가 연쇄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주한 첫 번째 주요 시험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한국 국민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위로 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깊은 애도와 희생자 가족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는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밖에 찰스 3세 국왕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 정상과 수반들도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C 이효한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찬근 한국항공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고 비행기가 보잉 737-800편 국내 항공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인데 사고 이전에도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이 기체의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고가 기체 이상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가 났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 외부 물질이 흡입됐든지 아니면 기체 이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는지 그 여부를 비행 기록 장치나 음성 기록 장치를 분석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저희가 이것들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이상과 랜딩 기어 작동 이상 이게 주로 꼽히는데요. 이 원인을 파악을 위해 살펴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랜딩을 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시도를 하다가 복행을 한 점, 그다음에 복행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제로원 방향이 아닌 원라인 방향으로 거꾸로 내렸다는 것은 그 상황이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교신을 하면서 비상 선포를 하고 급하게 내렸을 정도로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수님? 뭔가 경험상에 추측하실 만한 부분도 없을까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엔진이나 항공기에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조종이 불가능하다든지 네. 아니면 중요한 부품이 작동을 안 한, 예를 든다면 뭐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를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그러한 원인들과 어느 시간에 그러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주항공 측은 이 기체 이상 징후도 없었고 과도한 운행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좀 직후에 나온 입장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사실 사고가 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원인을 이제 하나로 딱 단정짓고 분석을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오픈해 놓고 다각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단정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좀 열어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고 직전 영상을 계속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흰 연기가 나오고 굉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이게 새가 엔진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뭐 멀리서 찍은 그 영상 하나를 갖고서 이제 새가 부딪혀서 그 굉음과 연기가 나온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엔진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엔진 이상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에 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보시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래도 특별한 점이 있었죠. 엔진 후방에서 뭔가 연기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은 뭔가 뭐 내부 물질이든 외부 물질이든 유입이 되면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나온 그 탑승자들의 카카오톡 중에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렇게 탑승자들도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기장이 승객에게 바로 공지를 합니까? 원래? 아마 처음에 랜딩을 시도하다가 복행을 했을 때 네. 승객들이 아마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왜 복행을 했는지 하면서 이렇게 아마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활주로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미끄러진 뒤에 비행기가 큰 화재가 났는데요. 이 미리 연료를 방출했다면 화재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순하게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연료를 소모한다든지 네. 아니면 활주로가 길이가 긴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동체 착륙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시저인데 지금 메이데이를 선포하고 비상을 선포된 상황으로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조종사가 그러한 준비를 하는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주로가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가정상으로 좀 더 길었다면 어떻게 보면 외벽에 충돌하는 충격이 좀 더 약했을 것이고 네. 또는 그 외벽에 충돌하기 전에 세울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블랙박스를 국토부에서 수거를 했는데요. 뭘 밝힐 수 있고 뭐가 밝혀져야 합니까? 이제 비행 기록 장치를 보면은 그 비행기의 속도라든가 엔진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이제 조종사가 이제 부조종사와 교시나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관제소랑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종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항공기 상태라든가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체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게 막을 수 있던 사고였는지 아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 사고가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보잉 737-800 이 기체와 기종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여행을 갈 때 이 비행기를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뭐 항공기가 이제 보잉 737처럼 많이 운용되는 항공기다 보니까 또 사고의 어떤 그 발생하는 비율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뭐 꼭 어느 기종이 안전하고 어느 기종이 불안정하다 그런 것은 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가 그 비행기를 어떻게 잘 정비를 하고 그런 것을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항공기 사고 비율이 이제 다른 어떤 이동 매체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근 한국항공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정식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활주로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활주로를 늘리는 공사를 무안공항이 하던 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해서요. 완공을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측 활주로 연장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현재 활주로가 2,800m인 활주로인데 이거를 3,160m, 그러니까 이 360m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공정률이 7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잉 747 이착륙이 어려워서 이 항공 물류 산업 유치에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늘리는 공사입니다. 즉 그러니까 무안공항에서 이제 어떤 화물 항공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국제 기준에 맞는 활주로라 하더라도 이런 공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마무리가 돼서 활주로가 좀 더 길었더라면 지금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좀 더 활주로가 조금이라도 더 길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데요. 네,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 가지 의논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안공항에 이세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세연 기자, 지금까지 신원이 좀 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현재까지 139명입니다. 사망자는 현장에 임시로 안치했다가 신원이 확인되면 공항에 마련된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문과 DNA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일부 수습자의 경우 신원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원 파악 외에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꼬리와 동체 잔해 등은 현장 감식을 위해 대부분 보존됩니다. 주변 곳곳에는 여객기 잔해와 탑승객들의 물건이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구조물과 공항 담장도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 100여 명도 추가로 지원받아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사고 비행기의 후미 쪽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지금도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항 실내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지금도 뒤로 노란 텐트가 보이는데요. 이게 가족들을 위한 텐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무안공항 내부에는 어제 저녁 6시부터 가족들을 위한 임시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약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흐느끼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희생자 지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젯밤엔 공항 2층에서 가족들의 유전자를 채취했는데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대학교 기숙사에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숙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족들은 어제 밤 사이에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당국에서는 오늘 오전 내로 무안 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1층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고 스포츠센터 3층에 유가족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 마련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낮 12시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고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당국은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유가족을 상대로 추가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습 방안과 사고 원인 조사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 사고 조사 소식에 진전은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중앙수습대책본부의 김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사고 원인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사고 경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무안공항 현장에서 수집된 잔해 등을 분석하면서 원인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 새롭게 파악된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사고 여객기 잔해에서 수거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를 파악할 핵심 단서가 블랙박스인데 일부가 훼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부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등 블랙박스 2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비행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 일부가 손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의 충돌 충격이 워낙에 큰 탓에 비행 자료 기록 장치의 외형이 일부 손상됐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 센터로 옮겨 손상 정도와 함께 분석이 가능할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사고 여객기가 예전에도 엔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으로부터 정비 이력 등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원 확인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수색 작업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냉동 컨테이너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병원으로 희생자를 옮기는 대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희생자들의 검안을 진행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 1월 1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사태 수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기사고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고 관련 윤정식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밤사이에 유가족 대표도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있었습니다. 박한신 피해자 가족 임시 대표가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재 검안소까지 이 유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신을 만나보는데도 이 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시신을 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버스라도 좀 추가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 사안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당국이 오늘 마지막 브리핑을 한 이후에 항공청장과 함께 안치소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유가족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유족들한테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조사 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청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 항공기가 방콕에서 출발을 할 때요. 이 30분가량 지연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유가 무언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 블랙박스 두 가지가 이제 모두가 회수가 됐고 하나는 온전한 상태, 또 하나는 파손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이것도 현재는 좀 알아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도 이 검시 검안 대상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이 다섯째로는 이 사고 수습 진행 상황 이걸 문자 메시지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섯째로는 비상 의료 용품 이걸 좀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유족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보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현재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경찰과 국토부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시 브리핑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는 10시와 2시에 브리핑을 언론 대상으로도 할 예정이죠. 자, 모든 이런 진행 상황들을 유가족에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는 이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이게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최소한의 설명은 좀 이런 언론 브리핑보다도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제주항공 참사, 국내 민항기 사고 중에 최악의 참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사고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민항기 사고로는요. 이런 인명피해가 2013년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LCC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참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국내 민항사의 최초 사고 이것들을 한번 좀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1958년 2월 16일 이 창랑호 납북 사건이 이 최초였습니다. 이 부산 수영 비행장을 이륙한 창랑호가 상공에서 납치가 돼서 이 평양에 강제 착륙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네. 자, 피랍이었던 거고요. 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거는요. 1976년 8월 2일 대한항공 642편 추락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이란의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여객기였는데요. 엔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났고 또 기체가 산악지대에 추락을 하면서 승무원 5명 전원이 숨을 거뒀습니다. 네, 이건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1983년도 9월 1일에는 소련 캄차카 근해에서 대한항공 보잉 747기가 소련 전투기한테 피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탑승객이 전원 사망했었던 사고입니다. 이것도요. 87년도에는 미얀마 랑공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발해서 115명이 사망을 한 사고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괌에서도 1997년 8월에 국제공항에 접근을 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2013년 7월 달이었죠.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 착륙하던 중에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졌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가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낸 거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 운항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가 됐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은 이쪽 업계에서는 1위로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이 선두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무안공항 사고 이전에는 이 사고가 여럿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적기 중에서는 총 67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서 5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1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고인데 이번이 또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긴급 회항을 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하기 전에 제보자도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지금 오전 6시 반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기체 결함을 이유로 평택시 상공에서 긴급 회항해서 20분 만에 이 김포공항으로 다시 착륙을 했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또 사고 이후에 있었던 이런 긴급 착륙, 긴급 회항이기 때문에 좀 탑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가 연결이 되는 대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네. 지금 그러면은 사고는 오늘 계속 그러면 수습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밤 사이에 현재 좀 피해자들에 대한 탑승자들에 대한 수습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네. 현재 마지막까지 이제 수습 작업을 다 했습니다. 구조 당국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는요.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유류품 수색 등 현장 수습 활동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제 이런 작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바로 이제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신분증이라든지요, 아니면 소지품들 이런 것들이 충돌 과정에서 비행기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들, 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신원 작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원인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좀 주목이 받을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지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랜딩 기어 문제도 나왔고요. 네.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활주로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는 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현재로서는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전문가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공조사가 1년여에 걸쳐가지고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나왔던 추측들 이런 것들과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경우들을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탑승객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6시 30분 김포에서 정상 출발했지만 기체 결함을 이유로 평택시 상공에서 긴급 회항한 뒤 20분 만에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이번 긴급 회항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긴급 회항 과정에서 회항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제주항공 측이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착륙 직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랜딩 기어 문제로 긴급 회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오전 8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지연이 있다고 SNS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6시 반 정상 출발한 뒤 상공으로 날아오르다 평택시 상공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긴급 회항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긴급 회항 뒤 공항에 착륙해서 승객들은 모두 내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오전 8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SNS를 통해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반 김포발 제주항공 7C101편이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제보자 저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좀 큰 사고
있었던 뒤에 있었던 일이라 더더욱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비행기가 가다가 기장님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호황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회항을 진행을 했고 사실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회항하고 도착하고 랜딩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어떤 결함에 의해서 이제 됐는지를 그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네. 제주항공 측에는 뭐 어떤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이제 기계적 결함이라고만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문자로 이제 몇 시에 이제 출발을 다시 하겠다까지만 얘기를 듣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기 전쯤에 이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다라고 이제 기내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워낙 큰 사고 이후에 있었던 소식이어서 좀 더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착륙할 때 아이들도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제발 좀 이제 착륙만 좀 잘 하게 해달라고 이제 좀 마음속으로 좀 계속 빌었고, 네. 사람들도 이제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도 대부분 조금 많이 불안해하셨고 도착해서 조금 안도하면서도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혹시 이 기체 기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랜딩 기어가 문제라고만 이제 도착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주겠다,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들으신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없고 지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른 고객분들이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혹시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없고 8시 반에 변경 시각이 돼서 다시 출발한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김포공항에서 다시 이제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포공항을 오늘 오전 6시 반에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기체 결함 때문에 긴급 회항했는데 네, 여기에 타고 계시던 김혜민 제보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정식 기자, 지금 또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방금 제보자분 이야기 듣고 똑같이 지금 또 랜딩 기어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섬찟한 기분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고 기종이었죠. 이제 보잉 737-800. 자,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랜딩 기어 문제가 이제 여러 번 발생을 했었던 기종이다라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비행기를 분명히 여러 번 타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김포에서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든지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비행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들고요. 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737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가 1967년도에 처음 생산을 했던 이 중단거리 이 전용 항공기입니다. 네. 자, 이 중에 한 가지 모델인 이 737-800의 경우에는 1997년에 출시를 해서 2020년까지 생산이 됐고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5,000대가 넘게 팔리면서 보잉 737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737-800 모델입니다. 네. 자, 무한 제주항공 대참사 이 여객기도 이 보잉사가 2009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렇죠. 예, 제주항공 이 대참사 이 여객기 같은 경우에도 2009년 8월에 제작을 했던 비행기고요. 네. 제주항공이 2017년부터 임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15년이 된 비행기인데 이 정도면은 비행기 치고는 상당히 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부분 이 기종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항공 기술 정보 시스템 ATIS 이거에 따르면요, 국내에서는 737-800 이 101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네. 업체별로는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 항공이 27대, 또 진에어가 19대, 이스타 항공이 10대, 에어인천이 4대, 대한항공이 2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모두 LCC가 이 항공기를 똑같은 기종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랜딩 기어 문제로 이제 지금 오전 6시 반에 긴급 회항한 제주항공 7C101편이 같은 기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취재가 안 됐고
모든 사고를 저희가 비슷한 내용으로 우려하는 것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큰 사고 이후에 또 어떤 같은 항공사의 또 기체 결함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러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활주로라든지 또 이렇게 대책 같은 것들도 또 준비되어야 되는 대책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활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늘리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대형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 자체가 현재로서 안전 즉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똑똑히 봤다시피요. 네.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길이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인천, 김포를 제외하고서는 조금 더 부족한 지금 이 사고가 났던 무안국제공항보다도 더 활주로가 짧은 공항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공항, 바로 옆에 있는 이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안공항보다도 더 활주로가 짧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물을 좀 더 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시작점이 아니라 좀 더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조치를 좀 더 취하는 것들이 나을 것 같고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그 뒤에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좀 더 길게 풀숲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요.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또 오늘 새벽에 유가족 대표가 입장을 좀 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유가족 대표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 상황들, 즉 그러니까 이제 조사 당국이 조금 더 유가족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하고는 물론 지금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거만소까지 타고 가는 버스라도 좀 한 대 추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에 안에 이제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 거만을 하는 곳으로 거만실까지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좀 거만소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나면은 한 3시간 가량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버스 한 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가 좀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의 정리된 입장도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정식 기자 고맙습니다. 네, JTBC 아침엔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소식 계속해서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